전장은 아수라장이었으나 광군은 고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파른 지형과 좁은 길목이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되어 주었고 거기에 더해 사기가 오른 광군의 투지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반면 이괄의 군대는 좁은 공간에 몰려들어 공격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광군의 화살과 창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대열을 유지하라. 선봉에서 지휘하던 한명년의 외침에도 반란군 병사들의 진영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지형적 열세와 관군의 완강한 저항 탓에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김충신이 전장 한가운데서 유키마사를 상대하며 선봉대를 막았었다. 이미 검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터라 반란군의 징역은 한층 더 둔화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한다. 말 위에서 전장을 굽어보던 이괄은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괄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날리듯 뛰어내려 직접 땅에 발을 딛고 병사들 앞에 나섰다. 내가 앞장선다. 모두 나를 따라라. 그의 짧고 단호한 외침은 질서가 흐트러진 반란군 병사들에게 마지막 불꽃을 지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괄은 고갯길 아래에서부터 맹렬히 달려 올라오며 손에 든 검을 넓게 휘둘렀다. 이 고개는 나의 것이다. 광운을 밀어내라. 폭풍 같은 기세로 휘두르는 검에 광군이 잠시 주춤했고 이괄의 병사들은 그 틈을 타 전열을 재정비했다. 피로 찌든 전장이었지만 이괄의 강렬한 기운이 반란군에게 잠깐의 돌파구를 마련해준 순간이었다. 이괄이 직접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자 이미 격전을 치르던 광운의 방어선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남쪽 방어선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던 김충신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 괴이한 기세를 뿜어내는 자가 바로 이 싸움의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려 이괄을 마주 보았다. 왁자지껄한 전장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인지한 순간 짙은 살기가 두 장수 사이에 감돌았다. 이괄, 네가 이 싸움의 중심이었구나. 오늘 이곳에서 너의 야망을 끝내겠다. 김충신의 말에 이괄은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검을 들어 그를 겨누었다. 김충신, 네가 아무리 조선을 지키려 해도 오늘의 승자는 내가 될 것이다. 짧은 대치 속에서 숨이 멎은 듯한 고요가 잠시 흘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두 장수의 검이 굉음을 내며 맞부딪혔다. 하얀 철가루가 튀고 둔탁한 금속음이 들판을 울리는 찰나 주변에서 싸우던 병사들마저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다. 마치 이 둘의 대결이 전장의 주 무대가 된 양 모든 시선이 그 한가운데로 쏠렸다. 이괄의 공격은 날카롭고 거칠었다. 그는 막을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연속으로 검을 휘둘렀다. 바람을 베는 소리가 점점 빨라질수록 쇄도하는 칼의 궤적이 김충신을 옥죄었다. 그러나 김충신의 방어는 단단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했다. 수도 없이 피를 묻혔을 전장에서 갈고 닦은 근육과 감각이 합쳐져 손목과 어깨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위험천만한 공격을 막아냈다. 두 장수는 그렇게 서너 합을 순식간에 주고받았다. 칼끝이 살을 스치고 지나갈 듯한 아찔한 장면이 몇 번이나 이어졌다. 매 한 번의 충돌마다 전장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긴장감이 퍼져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광운과 반란군 모두가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시했다. 잠시 뒤 숨이 목까지 차오르자 이괄이 욕지기가 섞인 호흡으로 또 한 번 칼을 휘둘렀다. 김충신은 칼끝을 치받아 그 공격을 비껴내자 이괄의 옆구리를 찌르듯 검을 튕겨냈다. 이번엔 이괄이 황급히 몸을 틀어 간신히 방어에 성공했다. 한치라도 늦었다면 이괄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터였다. 그 몇 초간의 공방의 두 사람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괄의 눈빛에는 결코 기세가 꺾인 흔적이 없었고 김충신 또한 고요히 상대의 다음 동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언제 다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살기에 둘러싸인 채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두 장수는 다시금 강역을 조정했다. 한 박자 호흡을 정돈한 뒤 둘은 또다시 금소금이 울리는 결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길마제 전투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김충신과 이괄의 대결은 전장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장면이었다. 그들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 타오르는 눈빛은 전쟁의 서슬 퍼런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쪽도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 길마제를 뒤흔드는 살벌한 전투는 더욱 치열해져 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괄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군대가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군의 수비선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반란군의 희생이 늘어갈수록 힘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이괄은 칼을 크게 휘두르며 병사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정운 후퇴하라. 나를 믿고 물러서라. 그는 직접 김충신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병사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병사들은 주저하다가도 이괄의 결단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때 뒤를 지키던 유키마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장군, 저를 김충신과 끝까지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의 숨을 끊겠습니다. 이괄은 칼을 들어 김충신의 날카로운 공격을 다시 한번 받아내면서 씩씩거리는 숨결을 억누르고 말했다. 유키마사, 내 무사도는 알겠다만 지금은 병사들의 생명이 먼저다. 병사들을 이끌고 퇴각하라. 유키마사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결국 이괄의 명령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반드시 다시 싸우겠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고개 아래로 내려가는 유키마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이괄은 김충신과 맞부딪히는 칼끝을 결코 놓지 않았다. 혼자서 시간을 끌며 병사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분투하는 모습은 강렬했다. 이미 피와 땀에 젖은 그의 검은 그가 전사로서 얼마나 지독하게 싸워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김충신 또한 이괄의 기세에 혀를 내두르듯 낮은 목소리로 감탄했다. 네가 강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하지만 너의 힘도 이 전투를 바꿀 수는 없다. 이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결국 이괄은 마지막 일합을 끝으로 고개 아래로 몸을 빼냈다. 광운도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방어선을 지킨 채로 먼발치에서 반란군이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와 칼부림이 가득했던 길마제는 잠시 사이 고요 속에 잠겼다. 산새조차 울음을 멈춘 듯 싸늘한 공기만이 전장을 감돌았다. 이괄의 군대는 퇴각했지만 그의 자취는 병사들의 가슴에 다시 싸울 의지를 심어놓았다. 길마제 전투는 광운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괄의 무용과 결단은 분명 반란군을 완전히 꺾지 않았다. 그는 패배했음에도 뜨거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고 병사들 역시 완전히 사기를 잃지 않았다. 피로 물든 고갯길 위로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곳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처절한 격전은 끝내 종지부를 찍지 않은 채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게 새겨졌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날이 밝으면 이괄은 또 다른 전장을 향해 검을 들고 나설 것이다. 길마제의 침묵에 잠긴 피비린내는 그 결의를 머금은 채 천천히 흩어져 갔다. 1624년 2월 13일 밤 이괄이 이끄는 반란군은 길마제에서 광운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부상당한 한명년을 비롯해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괄은 황급히 도성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은 잔뜩 흐려 어둠이 더욱 짙었고 한양에서 이천으로 이어지는 길은 겨울바람에 얼어붙어 있었다.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본 이괄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읊조렸다. 한양을 잃었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천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 승리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상을 입고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던 한명년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장님, 우리가
살아남은 병사들을 모아야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갔다. 전투에서의 패배로 사기가 꺾였지만 그는 아직 저항의 불씨를 놓지 않고 있었다. 2월 14일 이괄의 일행은 겨우겨우 전에 닿았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황량하기만 했다. 한때 강력했던 반란군은 이곳저곳에서 합류하기를 포기한 채 흩어졌고 남아있는 병사들 역시 사기가 바닥나 있었다. 유키마사가 말을 달려 이괄에게 다가왔다. 대장님,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괄은 허허벌판 같은 진영을 둘러보았다. 텅 빈 장막, 모닥불만 겨우 타오르는 싸늘한 바람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도망치는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그러나 애써 외치던 그의 목소리도 허공에 부딪혀 메아리만 남겼다. 이미 패배감이 깊이 스며든 병사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측근조차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천의 진영에는 을씨년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병사들은 막사 곳곳에서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 물끄러미 불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조정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교환할 뿐이었다. 한 병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어. 이괄과 함께 가다간 우리도 죽을 거야. 다른 이들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괄과 한명년을 제거하고 관군에 항복하자.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지. 이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무기와 음모를 함께 꺼내놓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엉킨 밤이 깊어져 갈수록 이괄에게 드리운 배신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늦은 밤 진영 구석에서부터 이상한 기척이 감돌았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이괄의 막사를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싸늘한 바람이 막사의 천막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땅 위에 작은 돌멩이조차 발소리에 예민하게 떨리는 듯했다. 이괄은 잠시 눈을 붙인다고 누워 있었으나 갑자기 솟구치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일으켰다. 유키마사, 내가 믿었던 자들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상황을 꿰뚫어 본 듯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글픔이 함께 배어 있었다. 유키마사는 검집에서 칼을 뽑아들며 대답했다. 대장님, 제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막사 출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무더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괄의 막사를 습격하기 위해 모여든 병사들은 이미 칼과 창을 빼들고 있었다. 삭풍이 몰아친 겨울밤 침묵으로 가라앉았던 막사 안은 뜻밖의 배신자들의 습격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가운 달빛이 번들거리는 창날 위로 미끄러지자 공기 속에 서린 광기는 한층 더 날이 서 있었다. 바람이 외벽을 때리며 살짝 흔들어 놓던 천막은 이제 검과 창이 부딪히며 터져나오는 금소금으로 가득 찼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잊었단 말이냐. 이괄의 분노 섞인 외침은 그를 향해 달려드는 배신자들의 함성을 잠시나마 으스러뜨렸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숨이 가쁘게 올라오면서도 몸 깊숙이 뿌리내린 전장의 감각을 놓지 않았다. 몸을 돌며 품 안에 있던 검을 번뜩이는 선으로 그어낸다. 가장 먼저 달려든 병사의 심장을 꿰뚫은 강렬한 타격음이 순식간에 막사 안을 뒤흔들었다. 비명과 함께 짙은 피가 튀어 그의 손등에 닿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전쟁터의 냄새일 뿐이었다. 그때 옆을 스치는 그림자 하나가 보랏빛 번개처럼 번뜩였다. 바로 유키마사였다. 그는 민첩하게 몸을 솟구쳐 이괄의 등 뒤로 파고드는 적들의 공격로를 차단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강철과 강철이
타격음을 내며 맞부딪혔고 그 찰나 터져 나오는 불꽃이 어두운 막사 안을 번쩍이며 밝혔다. 유키마사의 안광은 날카로웠고 그의 검술은 물 흐르듯 매끄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느새 붉은 선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배신자들의 수가 너무도 많았다. 이괄과 유키마사의 협공만으로는 처음에는 힘겨워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끊임없이 몰려드는 적들 사이에서 이미 지친 부하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그 중에서도 한 명녀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후퇴할 틈조차 없이 주저앉았다. 이괄은 빠르게 그에게 접근해 방어선을 구축했고 한 명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 적들의 칼날을 막아냈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서로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갑작스레 관군의 복장을 한 자들의 함성이 밖에서 더 크게 터져 나왔다. 이미 다른 막사에서 잠자던 병사들 중 일부가 적과 내통하여 이 상황을 기회 삼아 관군에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 깜짝할 새 어둠 속에서 대규모 배신이 활짝 꽃피웠다. 어둠이 내린 야습은 애초부터 잘 짜여진 함정이었다. 몇몇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막사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배신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막아섰다. 사람들의 외침과 격투 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괄은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어깨와 옆구리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허벅지 근처에도 작은 칼자국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기우뚱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을 놓지 않았다. 유키마사는 서둘러 이괄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대장님,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싸웁시다. 유키마사의 목소리에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세울 기계가 깃들어 있었다. 이괄은 한순간 숨을 삼키며 그와 눈을 마주쳤다. 등 뒤에서 나지막이 울리는 침들의 소리는 이미 하나의 무의미한 융합음이 되어버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를 보내는 눈빛만은 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쳐가는 몸은 정직했다. 상처를 입은 이괄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적의 날선 창이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이괄은 뇌리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을 억누르며 비명 같은 숨을 삼켰다. 차갑게 스며드는 통증에 몸이 기울었고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려 애썼지만 순식간에 다른 창이 그를 덮쳤다. 눈 깜짝할 사이 이번에는 창끝이 이괄의 다리를 꿰뚫어 버렸다. 그의 목구멍 깊숙이 번진 절망감이 짧은 신음으로 새어나왔다. 피가 신발 위로 한 줄기 흐르자 힘을 주려 해도 다리에 감각이 닿지 않았다. 이괄은 눈앞에서 어지러이 도는 전장의 형상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 함께 고생하며 버텨낸 전투들, 피로 맺힌 전우회. 그러나 그것들을 눈앞에 붙잡기엔 그는 이제 너무 지쳐 있었다. 유키마사는 이괄을 구하려 몸을 던졌다. 그의 칼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며 배신자들의 목숨줄을 끊어내고 있었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배신자들의 집중 공격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무너지는 순간 유키마사는 마지막까지 이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대장님, 아직. 그러나 유키마사의 목소리는 번쯤 갈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손길이 이괄에게 닿기는 어려워 보였다. 막사 안에는 이미 적들의 거친 함성과 아우성만이 메아리쳤고 숨을 고르려 애쓰는 이괄의 가쁜 숨소리만이 마지막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가장 기세등등하게 앞장섰던 몇몇 배신자들은 승리를 코앞에 둔 듯 흡족한 기색을 지었다. 그들은 부상당한 이괄의 곁을 에워싼 채 천천히 걸어들어 오며 다음 칼끝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찰나의 침묵 뒤에 재차 죽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선택지는 없었다. 죽느냐 아니면 더 처절하게 싸워보느냐. 갈라진 숨결 속에서도 이괄은 검의 손잡이를 더욱 세차게 쥐었다.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대장님, 유키마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이괄은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으려 손을 떨었다. 그러나 그 손에는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았다. 적들은 결정적 타격을 노리고 그를 둘러쌌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일순간 찾아왔고 이괄의 가슴 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의 얼굴이었다.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그의 깃발 아래 모였던 이들, 때론 광기 어린 전투 속에서 동지로 함께했던 이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다음 순간 적의 칼끝이 이괄의 목을 겨누었다. 폭발적인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고 그의 의식은 급격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벼랑 끝에서 저항하던 영혼마저 칼날의 날카로움에 쓰러지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검이 무거운 금소금을 내며 땅에 닿았다. 그렇게 이괄의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울렸다. 배신자들은 이괄의 목을 베어가며 광운에 바치려 했다. 밖으로 나가자 밤하늘엔 여전히 흔들리는 횃불 불빛과 칼날의 섬뜩한 반짝임이 뒤섞여 있었다. 유키마사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쓰러진 이괄을 붙잡고 싶었으나 더 이상 손을 뻗을 힘조차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괄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지만 잔인한 현실에 가로막혔다. 그렇게 이괄의 반란은 배신의 칼날 끝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곧 모든 것을 잊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검은 밤하늘 아래 얼어붙은 대지에 스며든 피와 분노, 그리고 부하들의 눈물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 시대를 통해 전해질 것이다. 쿠데타 성공. 광해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침전의 문턱에서 머뭇거렸다. 반란군이 이미 대궐을 점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제 대궐조차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는 곁에 있던 몇몇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둘러보았다. 손을 꼭 쥐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했다. 광해군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도성은 이제 적의 손에 넘어갔고 백성들 역시 나를 등졌다. 수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폐하, 지금은 도성을 떠나 몸을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시 힘을 모아 돌아오실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광해군은 한동안 침묵했다. 자신의 노력과 치적은 어디로 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떠나자. 하지만 내가 돌아올 길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광해군은 도성을 빠져나가며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다. 한때 자신이 다스리던 이 땅은 이제 자신을 배척하는 듯 차갑게만 느껴졌다. 겨울바람에 언 땅 위로 말발굽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는 북인을 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해왔지만 이제 북인조차도 그의 곁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대북파 내부는 우왕좌왕하고 서인 세력은 빠르게 궁원을 장악해가고 있었다. 광해군의 측근인 대북파의 정인홍과 이이첨은 도성 밖에서 급히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는 해답 없이 공회전만 거듭했다. 반란군이 이미 대궐을 점령했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정인홍이 물었다. 이이첨은 가시돋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궁원을 다시 쥐지 않는 한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오. 하지만 이미 병력은 서인의 손에 넘어갔소. 정인홍은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달리 내놓을 묘안이 없었다. 그렇다면 광해군 폐하를 모시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우리가 도망친다면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오. 답을 찾지 못한 채 회의는 정적에 잠겼다. 대북파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곧 광해군의 고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도성 밖 어두운 숲속에서 광해군은 일행을 멈춰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백성을 먹이고 전란을 수습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수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폐하, 백성들은 폐하의 중립 외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분이었고 서인 세력은 그 명분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명분을 요구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도성 안에서는 서인 세력이 반란군과 재빨리 손을 잡고 궁원을 장악해 나갔다. 김류와 이귀는 반란군 병력을 흡수하며 권력의 기틀을 다졌다. 대북파는 이미 힘을 잃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김류가 자신 있게 외쳤다. 이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광해군은 이제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도성 곳곳을 메우듯 퍼져나갔고 사대문 안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새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신호인 듯했다. 광해군은 깊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길 잃은 나그네일 뿐이다. 이 나라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의 곁에서 침묵하고 있는 수하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어둠 속에 선 왕의 모습은 너무도 처연하여 마치 승리를 잃고 떠도는 이름 모를 병사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광해군의 도성 탈출은 그의 몰락을 극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대북파는 무너져가는 기세의 속수무책이었고 서인 세력은 빈틈없이 궁원을 장악하며 조선의 새 권력 중심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한때 나라를 지키겠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왕은 이제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원했던 것은 명분이었고 광해군이 공들였던 신리와 평화는 결국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도성 밖 쓸쓸한 밤하늘 아래 갈 곳 없이 떠돌게 된 광해군의 모습은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가장 처참한 패배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위로 아득히 사라져갔다.